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풀비린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경수필, 현대수필인데, 일단 수필이라는 갈래를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흔히 교술갈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술갈래라는 게 수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특성에 뭐가 있냐? 경험적, 체험적, 교훈적, 개성적, 신변잡기적, 무형식적, 비전문적 뭐 이런 특성들이 있죠. 수필이 기본적인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작가 나희덕은 어떤 사람이냐? 나희덕은 여류 작가인데. 선생님,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요?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지? 응? 뺐는데 왜 나와? 자, 나이덕이라는 작가는 중학교 때 실수라는 작품 기억나지 않아? 스님한테 빚 빌려달라고 그러던 그 수필을 썼던 작가가 이제 나이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좋아하고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직접 농사도 짓고 합니다. 여류 작가고 나이덕 여자입니다. 모성성을 바탕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배추의 마음이라든지 땅끝이라든지 반통의 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갈래를 보시면은 경수필, 현대수필이고 일상적, 성찰적, 그리고 생태주의적. 그러니까 생태주의적은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거에다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들어갈 때 이런 걸 생태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운전과 풀벌레를 제재로 하고 있고요. 주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다룬다. 자, 그럼 지문을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볼 건데 민경이부터 뒤로 가면서 한 문장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당모만. 자, 광주. 한준 비엔날레 봉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경험이네. 광주 비엔날레에 갔다가 작품을 본 경험이 들어갔어요. 이 작품은 네. 일단은 해체라는 게 뭐냐? 해체라는 거는 분해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를 해체라고 하죠. 근데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무속을 채워. 네. 그래서 다음 차체로 만들어진 편의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붙어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자,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자동차에 그 이제 셰시라고도 하는데 안에 있는 속을 다 빼고 겉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네처럼 만든 거야. 그리고 폐 타이어는 여기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볼 수 있게 의자로 만들어 놓고. 알겠죠? 자, 이 작품이 바로 감성적 기계인데 흔히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
분당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직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없이 모르게 자, 자동차 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는 달리는 무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은 문명의 이기이기는 한데 이를 통해서 어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완전히 해체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해체라는 표현은 있지 얘들아.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해체하다, 단체 따위가 흩어지고 그것을 흩어지게 하고 체제, 조직 따위가 붕괴하고 붕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기계를 해체한다 그러면은 그냥 부품을 뜯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했어. 그럼 이게 자동차일까 아닐까? 자동차가 아니겠지. 하나의 무슨 철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예술고의 전복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술이라는 건 있지 얘들아. 일상적이야? 너네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술적이냐? 예술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대로 고유의 전복성이라는 게 있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전복성이라는 게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전복성. 전복시키다. 자동차가 전복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어? 먹는 전복 말고 그 전복됐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다. 차, 배 따위가 뒤집힌다. 사회체제가 무너지거나 정권 따위가 뒤집어 엎는다. 이게 전복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술이라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일상성과 거리가 멀어. 왜냐면 일상이라는 거는 늘 똑같고 비슷하고 그냥 편하고 이런 존재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예술작품 선생님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네 뒤샹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술작품인데 샘이라는 샘, 옹달샘 할 때 샘이라는 예술작품이 있어요.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 전시회에 요게 전시가 된 거야. 예술작품 샘입니다. 샘. 변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인데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남자 소변기입니다. 소변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우 더러워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소변기라는 것에만 집착을 한 거야. 이미지를. 그러면 이걸 소변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걸 그냥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얘기한 거야? 아니면 일상성을 얘기한 거야? 일상성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인식을 하고 낯설게 하기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술의 전복성이라는 거야. 자, 이게 너네 생각을 해봐. 이게 변기인데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그 어디서 샀는지 뭐 작품 넘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공산품으로 찍어낸 작품인데 너네 그 왜 사기 그릇이 있잖아. 사기 그릇 같은데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비벼 먹고 하는데 근데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안 되냐? 물론 쓰던 변기면은 왜 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새로 만든 기계라고 한 번도 안 쓴 거라고. 그럼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뭔가 샘이 솟아나듯이 물이 솟아날 것만 같고 이런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고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작품에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화가 있는데 벨기에 화가인데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술 작품, 예술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 국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국어 수능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미지의 배반. 한두 번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뭐 세시 어쩌고저쩌고 무슨 파이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담배 파이프예요. 여기다 담배 넣고 이게 담배 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밑에 문구를 뭐라고 썼냐면 담배 파이프를 그려놓고서는 이것은 담배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이 담배 파이프를 담배 파이프로만 여겨? 그럼 이거는 일상성이면서 또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죠. 고정관념에. 근데 예술이란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 작품이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줬어. 왜? 자동차는 타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편안한 그네다 라는 인식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새롭게 뒤집은 거 아니야. 재해석한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동차는 뭘까? 라는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도입부에 이런 예술작품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도입부에 지금 감성적 기계를 소개한 이유는 뭐예요? 호기심 유발. 호기심 유발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 그 무렵 자, 자동차라는 거는 편리함이 있죠. 하지만은 처음에는 초보 시절에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불안하고요. 면허를 면허를 타고서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실 이사하는 부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면접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내 방에도 닿지 않고 나를 어디로도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그들 인간을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일단 자동차라는 거는 이동과 운송의 기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출퇴근 때나 장을 볼 때 갖다 놓는 겁니다. 알겠죠? 출퇴근 때나 장을 볼 때.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출퇴근이나 장을 볼 때 빼고도 그냥 바람 쓸 때도 가게 된다는 거지.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 편안함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보일 때 어렵게 느끼다가 알겠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스웨덴 생태주의자인 에민 템스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공간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모순된 욕망이라는 건 뭐예요? 모순됐다라는 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왜 모순된 욕망이냐면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동차는 빨리 잘 달리는 것도 필요하지. 빨리 잘 달리는 거.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동차가 너네 그 승차감이라고 그러지? 승차감이 이제 뭐냐면 차를 탔는데 막 움직이는 느낌이 나면 멀미가 나잖아. 불편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동차 달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싼 자동차들은 되게 편안하거든? 그 멈춰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그 안에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차박도 하잖아. 차박 알지? 네. 자, 그러니까 차박도 하듯이 자동차는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도 충족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모순된 욕망을 지닌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를 또 비유한 표현이 이제 뭐냐면 아늑한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늑한 공간. 자, 그래서 자동차를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달리는 무기라고 했어요. 달리는 무기. 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다치니까. 그런데 아늑한 공간이기도 한 거지. 자, 앞에서 자, 감성적이라는 거는 있지 얘들아. 아늑한 공간이야? 아니면은 달리는 무기야? 아늑한 공간. 아늑한 거지. 기계라는 거는
달리는 무기로 봐야 돼? 아늑한 공간으로 봐야 돼? 달리는 무기. 달리는 무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제목인 거지.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감성적 기계야. 왜? 모순된 욕망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 안 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일감에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의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네, 그래서 직접 초보인데 운전을 해서 서울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에서 좀 지냅니다. 무사히.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량을 너무 센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밤에 너네 고속도로 달려봤나 모르겠는데 아빠랑 차 타고 밤에 고속도로 가면 되게 깜깜해. 네,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되게 깜깜하거든, 시골 고속도로. 근데 깜깜한데 가로등만 겨우 이제 보이고 그러는데 풀벌레들이 이렇게 막 부딪힙니다, 차에. 왜냐면 이 벌레들이 풀을 보면 달려들잖아. 근데 풀을 보면 안 그래도 달려드는데 자동차가 보통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리거든,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니까는 타닥탁탁탁탁탁 이게 부딪히는 거죠. 풀벌레들이. 다음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큼직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그것을 듣다니 나는 지난밤 엄청난 검지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신발이 뛰어들더니 동혁씨 수차 상황이 났다. 그러나 수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손을 왜 자꾸 씻을까요? 죄책감이 드는 거죠. 푸르죽죽한 것들이 엉겨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많은 생명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풀벌레니까 푸른색으로 나와 있지, 만약에 동물이었으면 피범벅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다음. 네, 그러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야. 일반적인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자, 그래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자동차 너무 많이 타고 다니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왜냐면 이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생명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끝부분 옛날.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인주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생명을 아끼는 태도에 비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엄청난 살생행위다. 왜냐면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풀벌레도 죽일 수 있고 그 기름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생명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한 거죠. 다음. 결국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실수하고 위중도를 낮추는 것에서 태업할 수밖에 없었다. 네, 절충적으로 타협을 한 거죠. 절충적 타협. 그래서 생태주의적 타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생태주의적. 왜? 아까 얘기했지.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래서 생태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풀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뭡니까?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성찰한 거죠, 성찰. 그리고 자동차를 너무 길들여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운전을.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무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차의 소유자들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런 아슬아슬한 앞으로 될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아슬아슬한 줄타기, 비유적 표현이죠. 자, 줄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얘들아? 균형감이지, 균형감. 그래서 균형감을 맞추려고 줄타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균형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거죠.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는데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자, 원죄의식처럼 역시 직유법 비유적 표현. 원죄의식이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게 원죄죠, 인간의. 뭐 그런 거라는 거지. 자, 인간은 누구나 원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듯이,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또 환경적일 때 얘기하는 이 생태주의적 입장,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작품을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비린내에 대하여 보셨고요.